안녕하세요, 햄쌤입니다.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급성 편도선염에 걸려서 목이 지금 너무 아파요. 제가 말할 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 다음 카페에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들을 모아서 Q&A 2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슬럼프 극복 방법 혹은 멘탈 관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제가 일병행을 했을 때와 올인을 했을 때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병행을 했을 때에는 데이트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슬럼프 극복 방법이었어요. 계속 일을 하고 공부를 하다가 데이트를 하면서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노는 게 좀 더 휴식을 가지는 기분이어서 그게 슬럼프 극복 방법이었습니다. 임용고시를 준비했을 당시가 남자친구랑 4년차 연애 중이었어요. 감정 소모나 싸움이 많던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합격하고 나서 신규 연수 가서 만났던 선생님들은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동안에 새롭게 연애하신 분들도 꽤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친구랑 안 싸우시려고 갈등이 있었을 때 무조건 미안하다고 먼저 사과하셨다고 합니다.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연애를 같이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스터디를 같이 했던 선생님들도 모두 연애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연애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독이 되면 안 됩니다.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연애를 하시려면 서로 간의 배려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미안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하시면서 갈등이 더 커지지 않고 감정 소모를 더 하지 않도록 해서 공부에 지장이 없도록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중간중간 여행을 다녔어요. 리프레시 하면서 휴식 기간도 가지고 슬럼프가 오다가도 오지 않게 하려고. 사실 다 핑계고요. 그냥 놀러 가고 싶어서 놀러 갔습니다. 5월 달에는 1박 2일로 친구들이랑 같이 속초 여행을 갔다 왔고요. 7월 달에는 1박 2일로 여름 호캉스를 다녀왔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니까 슬럼프가 막 그렇게 크게 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슬럼프가 왔을 때에도 공부를 놓으시면 안 돼요. 제가 첫 영상에서 한국사 이야기를 하면서 공부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는 데이트를 하러 갔을 때에도 그리고 여행, 호캉스를 갔을 때에도 항상 요약정리 프린트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남는 시간에 공부를 계속해서 했고요. 카톡 스터디도 미루지 않고 계속해서 했어요. 전화 스터디 같은 경우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스터디였기 때문에 그것만 날짜를 조정했고요. 밴드 스터디나 카톡 스터디는 절대 미루지 않고 여행을 하는 도중에도 스터디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올인했을 때 어떻게 슬럼프를 극복하고 멘탈 관리를 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올인을 했을 때에는 기존에 하던 데이트를 횟수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9월부터 10월 사이에는 한 달에 2번씩 만났고요. 11월 첫째 주에 남자친구를 보고 계속 공부를 한 다음에 1차 시험을 보고 바로 만났습니다. 제가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크게 슬럼프가 왔던 때는 9월인데요. 제가 첫 영상에서 날짜를 끊어서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슬럼프가 왔던 계기가 뭐였냐면 제가 그때 당시에 전화 스터디로 아동을 돌리고 있었고 혼자서 복습 스터디로 또 아동을 돌리고 있었고 복습용 전화 스터디를 하나 더 구했었어요. 근데 그때도 아동을 돌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9월 달에 3주 동안 아동이랑 정신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된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아동이랑 정신 파트에 PTSD, 우울증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 걸 볼 때마다 계속해서 제가 병원에서 퇴원당했던 기억들이 생생하게 떠올려지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도서관에 앉아있어도 공부가 안 돼요. 집중도 안 돼요. 이러다가 진짜 내가 우울증에 빠지겠다 싶어가지고 힐링데이를 가졌습니다. 요즘에는 텐트 대여가 되게 잘 되어 있잖아요. 혼자 한강에 가서 텐트를 대여해가지고 음료수랑 과자랑 위로가 되는 책을 빌려서 한강을 보면서 시원한 바람을 느끼면서 책을 읽고 마음의 안정을 얻고 맛있게 혼자서 치킨을 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힐링데이를 갖고 나니까 다시 공부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폰 배경화면이라고 제가 적어놓았는데 긴 공부 시간에 비해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어서 자존감이 많이 내려가는 시기예요. 나 자신을 토닥여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폰 배경화면도 좀 더 저를 위안해주는 토닥여주는 배경화면으로 바꿨습니다. 폰 화면을 켰다 껐다 하는 게 조금 많잖아요. 그때마다 배경화면을 보고 그래 힘내자 할 수 있다 하면서 공부를 다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노유노 짤인데요. 작년 이맘때쯤에 트위터에서 유노유노와 관련된 글귀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유노유노 씨가 열정의 아이콘이잖아요. 공부와 관련된 건 아닌데 자기 자신은 유노유노다라면서 세뇌시키는 내용이에요. 저도 이걸 각색해서 이렇게 포스트잇에다가 적어놨습니다. 이걸 포스트잇에다가 적어놓고 독서대에다 붙여놨어요. 공부하기 싫어질 때나 아니면 슬럼프가 조금 오려고 할 때 힘들 때 이걸 보면서 다시 힘을 내도록 했습니다. 도서관을 다니면서 공부했는데 책을 치웠을 때 독서대에 이게 딱 붙어있으니까
보니까 조금 부끄럽긴 했어요. 그래도 굉장히 많은 위안과 저의 멘탈을 책임졌던 글귀였습니다. 약간 웃기기도 해서 보면서 기분 전환도 됐었고요. 슬럼프 극복 방법이랑 멘탈 관리 방법을 설명하다가 갑자기 연애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크게 정리를 하자면 제가 평소에 멘탈 관리를 했던 방법은 적절한 휴식 취하기, 그리고 여행 다니기, 그리고 노래방이었습니다. 한 번씩 지칠 때는 혼자서 코인 노래방을 가서 30분 정도 놀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10월 중에 한번 노래방을 갔다가 그 다음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가봤더니 열이 39.4도인 거예요. 급성 편도선염이라고. 10월인데 하필이면 딱 성인을 돌리는 그 주였는데 제가 거의 5일 정도를 알아 누웠어요. 약을 먹고 잤다가 일어나서 열이 떨어지면 잠깐 1시간 공부하고 다시 열이 오르니까 다시 약을 먹고 자고 일어나서 공부하고. 그래서 그 주에는 거의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요. 제가 공부를 못했다 보니까 원래 모의고사를 보는 날보다 거의 3일 정도 밀려서 봤습니다. 그때 이후로 11월 1차 시험을 칠 때까지 한 번도 노래방을 가지 않았어요. 자기만의 멘탈 관리 방법이 있을 거예요. 자신이 어떨 때 휴식을 취하는 느낌이 들고 어떨 때 안정감이 드는지, 어떨 때 스트레스가 풀리는지 그런 걸 다 아실 거예요. 개인의 성향에 맞춰서 멘탈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중간중간 노는 거, 그리고 휴식 취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놀다가 저처럼 미련하게 아프시면 안 돼요. 저는 6월부터 금주를 시작했어요. 술을 마시면 공부가 잘 되지 않았고 그 다음날 뭔가 뇌세포가 파괴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건강관리를 하면서 멘탈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공부 집중 안 될 때 어떻게 하셨나요? 딴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어떡하죠? 공부할 때마다 면접 준비 어떡하지? 6월인데 막 벌써부터 면접 준비 걱정하고 있고 초수생이 1차 시험 끝나고 어떻게 놀지? 뭐하고 놀지? 여행 계획 짜고 싶다. 티오 어떡하지? 티오 늘어나나? 졸린데. 결국엔 어쨌든 공부하기 싫다라는 느낌이었어요. 여튼 저도 이렇게 공부가 집중이 안 됐을 때는 순공 시간을 측정하고 인증했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반기부터 올인을 시작하면서 순공 시간을 측정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거 앉아있는 시간 아니고요. 정말로 제가 공부하는 시간을 측정한 거였고요. 올인을 시작한 첫 달인 8월에 순공 시간을 측정하니까 그때 3-4시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 순공 시간 측정한 걸 보니까 저 스스로가 현타를 느꼈어요. 오래 앉아있었는데 내가 그래도 올인을 시작했는데 3-4시간밖에 못했네? 8월이면 하반기인데 다른 사람들은 기본 8시간 하는데 나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이러면서 현타 오다 보니까 그 다음날에는 그래도 좀 더 집중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앉아있으면서 딴짓을 하다가도 그래 공부해야 돼 하면서 다시 집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인증하는 거는 따로 스터디를 구했던 건 아니었고요. 교육학 밴드 스터디를 하다가 친해진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그냥 밴드에다가 서로 순공시간 측정한 걸 올리자 해가지고 편하게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올리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올리면 서로 수고했다 하면서 토닥토닥 해주고요. 제가 잠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공부할 때 엄청나게 졸렸었는데 심지어 제가 올빼미형이어가지고 아침 시간에는 졸음이 많이 왔거든요. 근데 시험은 아침 시간에 보잖아요. 그래서 그때 일부러 깨어있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졸릴 때에는 물 들어 왔다 갔다 하면서 몸을 움직였고요. 너무너무 공부가 안 된다 할 때는 서서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프린트는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었기 때문에 서서 공부할 때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독서실을 다니지 않았고요. 도서관을 다녔습니다. 도서관에서도 공부하는 열람실에서 공부를 안 했고요. 도서관 통합자료실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이건 개인마다 공부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공부 스타일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독서실에 가면 무조건 잤거든요. 독서실은 절대 아니다 싶어가지고 도서관을 선택했고요. 도서관 열람실에 가서도 저는 그 고요한 분위기에서는 오히려 집중하기가 힘들고 잠이 많이 오더라고요. 도서관 통합자료실은 적당히 조용하면서 책을 대여하고 반납하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거기서 일하시는 사서분들이 소곤소곤하는 말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도서관 종합자료실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방적인 곳이다 보니까 여기서 자기가 되게 뻘쭘한 거예요. 책을 펴놓고 딴짓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 눈에 딱 보이고 개방적인 곳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공부를 더 열중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저는 그랬습니다. 스터디원 잘 구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제가 스터디를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저도 스터디원을 항상 잘 구하진 않았었어요. 스터디원을 잘 구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제가 좋은 스터디원을 만났다 했던 스터디를 구했을 때는 어떤 교집합이 있었습니다.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스터디의 목적을 명확하게 가지는 것입니다.
스터디를 구하기 전에 본인이 이 스터디를 왜 하려고 하는지, 이 스터디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명확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화 스터디는 복습을 목적으로 하는 것, 그리고 진도가 느려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 핸드 스터디는 퀴즈 푸는 것을 목적으로 했던 스터디였습니다.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끼리 만났었기 때문에 스터디를 하는데 마음이 더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스터디원 혹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스터디를 하면서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면 안 돼요.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공부 자극을 해주면서 힘들 때는 함께 넋두리를 하면서 토닥여줄 수 있는 스터디원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스터디원은 절실한 사람을 만나야 해요. 제가 처음에 만났던 교육학 스터디 선생님은 기간제 선생님이셨는데 기간제를 하는 것에 굉장히 만족하고 계셨고 꼭 올해가 아니어도 내후년에 붙으면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터디 준비를 아예 안 해오시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사실 절실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그 스터디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절실한 사람을 찾는 게 은근히 힘들어요. 선생님들께서 스터디를 구할 때 절실해 보이는 사람들은 딱 눈에 보여요. 절실하지 않은 사람은 처음부터 약간 삐걱거려요. 공부를 조금이라도 덜 하려고 빠져나가는 식의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단호하게 쳐내시길 바랍니다. 선생님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선생님 자신이고요. 선생님들의 시간이에요. 다음으로는 스터디원 나이대를 맞추는 것입니다. 물론 나이대가 비슷하지 않아도 잘 맞는 사람들이 있겠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잘 만났던 스터디원들의 교집합은 나이대가 대부분 저랑 비슷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20대 후반 혹은 30대 초반이셨어요. 마지막으로 스터디 방법은 간단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규칙 세우는 것입니다. 서로 맞춰서 하는 게 스터디인데 스터디 방법이 복잡하고 규칙이 복잡할수록 서로 맞추는 게 어려워져요. 때문에 스터디 방법은 최대한 간단한 게 좋고요. 스터디 규칙도 처음에는 다 같이 세우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온라인 스터디에서 되었다면 오프라인 스터디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스터디는 딱 하나만 했었는데 아무래도 오프라인은 직접 면대면으로 만나는 거다 보니까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오더라고요. 그리고 스터디를 꼭 구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기 스스로 관리만 할 수 있다면 스터디를 굳이 하지 않아도 돼요. 저도 처음에 전화 스터디를 시작했던 계기는 강의 진도를 밀리지 않기 위해서였는데요. 10월달부터 전화 스터디를 하는데 한 번 할 때 거의 3-4시간씩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10월에는 일주일에 한 과목씩 나가거든요. 양이 많다 보니까 스터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10월인데 내가 공부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봤을 때 혼자서도 진도를 밀리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스터디를 그만두고 혼자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2번씩 한 번 할 때마다 3시간씩 했었는데 일주일에 6시간이 확보가 되더라고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스터디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굳이 감정 소모, 시간 소모 하시면서 스터디를 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신간호학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정신간호학 때문에 진짜 멘탈 터지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어렵죠. 진단 기준을 내가 왜 외워야 하나 싶고 이게 이거 같고 저거 같고 사실 비슷하잖아요. 진단 기준도. 정신간호학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입니다. 상반기에는 진단 기준을 외우지 않았어요. 진단 기준은 그냥 청킹을 만들어두는 정도로만 하고 그걸 이해하는 정도로만 넘어갔습니다. 대신 질환에 따른 간호, 그리고 가족치료, 이상행동 파트는 암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진단 기준을 열심히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청킹 정도만 만들어 두시고 비슷한 질환들이 있다면 이 질환들의 구분되는 점은 무엇인지 그것만 명확하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하반기입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때 만들어 놓았던 진단 기준 청킹을 암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스스로 만든 청킹이다 보니까 암기하는데 얼마 안 걸렸어요. 진단 기준이랑 정신 약물을 프린트로 정리했는데요. 이 프린트를 들고 다니면서 계속 복습했습니다. 복습하면서 사용했던 게 암기펜인데요. 어떤 부분을 암기펜으로 하이라이트 치면 그 부분을 셀로판지로 가렸을 때 보이지 않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진단 기준이나 정신 약물 혹은 성인 약물, 학교 보건 파트, 특히 법조기랑 건강검사 부분, 그리고 교육학 키워드에다가 암기펜을 쳐서 프린트를 들고 다니면서 밥 먹을 때 혹은 돌아다니는 시간에 암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육학이랑 전공 공부 어떻게 하셨나요? 이렇게 크게 물어보신 분들이 몇몇 계셨어요. 이 부분은 아래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제 블로그에 임용고시 게시판이 따로 있어요. 임용고시 게시판을 들어가셔서 합격 수기를 보시면 됩니다. 교육학과 전공을 따로따로 그리고 기간별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먼저 읽어보신 다음에 질문 게시판에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세세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공부 어떻게 하셨나요? 라고 여쭤보시면 그걸 한 영상에서 풀어내기가 어렵더라고요. 번거로우시겠지만 합격 수기를 먼저 읽어보신 다음에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을 때 질문 게시판에 질문 부탁드립니다. 궁금증이 잘 풀리셨나요? 목이 너무 아파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중에서 2차 면접과 관련된 것, 그리고 보건교사의 일상과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 모든 질문을 다 다뤄보았어요. 2차 면접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전달드리고 싶은 게 너무나도 많아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건강한 목소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챙기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